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임동석입니다. 한국은행 금통위의 금리 인하 0.5%포인트의 금리 인하 결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코스피 지수는 이틀째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24포인트가 떨어지며 1180.96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그 기대감이 소멸된 데다 다음 주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 시즌이 시작된다는 따른 그 부담감이 작용한 게 아닌가 싶네요. 자, 오늘 센 경제 현장에서는 쌍용 자동차의 법정 관리 신청 소식과 서울 강남 3개구의 투기 지역 해제 전망 소식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소식은요. 쌍용차 관련 소식입니다. 대주주인 중국 상하이 자동차가 쌍용차의 법정 관리를 신청하면서 20년 넘는 역사를 지닌 국내 자동차 업계의 한 축이 이번 기회에 좀 많이 크게 흔들릴 것 같다.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서울경제신문 박태준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소식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쌍용차가 오늘 결국 법정 관리를 신청을 했군요. 예, 쌍용차가 오늘 오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쌍용차는 이날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그 재산보전 처분 신청과 포괄적 금지 명령 신청도 함께 냈습니다. 그 쌍용차는 그 8일부터 어제부터 그 최대 주주인 중국 상하이차 본사에서 천홍 상하이차 총재와 최영탁 쌍용차 사장 그리고 그 장하이타오 대표 등 9명의 이사들이 모여서 회생 방안에 대해 논의했는데요. 결국 법정 관리를 통한 기업 회생을 선택했습니다. 쌍용차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사회를 통해 긴박한 자금 유동성 위기에 대응하고 지속 성장이 가능한 기업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기업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조만간 경영 정상화 방안을 확정해서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쌍용차의 법정 관리의 의미가 무엇인지 짚어봐야 할 텐데요. 상하이차가 결국 쌍용차에 대한 투자에서 손을 뗀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쌍용차가 자료를 통해서는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 쌍용차의 법정 관리 신청은 그 한국에서 철수하겠다는 상하이차의 의지를 확실히 보여준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상하이차는 그 쌍용차의 회생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지속적인 투자를 할 의사가 없을 뿐 아니라 인력 감축 등 쌍용차의 구조 조정에 대해서도 관여할 뜻이 없음을 이제서야 솔직히 드러냈다는 얘기인데요. 이런 관측이 가능한 것은 쌍용차가 법정 관리를 신청했다 해도 대주주인 상하이차로서는 별로 손해볼 게 없기 때문입니다. 당장 상하이차가 입게 되는 금전적인 손실은 쌍용차 지분 51%를 포기하면서 발생하는 800억 원 정도인데요. 물론 쌍용차를 인수하면서 지불한 5,900억 원 모두를 날리게 되는 셈이죠. 하지만 상하이차는 법정 관리 신청으로 약 6,500억 원에 달하는 쌍용차 차입금에 대한 상환 의무도 없어졌습니다. 대주주의 권한을 포기하는 대신에 차입금 상환 부담에서 벗어나는 실익을 챙긴 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정 관리가 개시돼서 은행의 채권이 출제 전환돼 그 쌍용차의 대주주가 바뀌게 되면 쌍용차는 상하이차는 또 그 쌍용차에 대한 구조 조정에도 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은행권이 직접 그 쌍용차의 구조 조정에 나서야 되기 때문이죠. 네, 자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쌍용차라는 회사가 과연 어떤 회사인지 또 왜 여기까지 이런 상황까지 몰리게 된 것인지도 한번 알아봐야 될 텐데요. 예, 쌍용 자동차가 상하이차에 매각된 지 불과 4년여 만에 법정 관리 신청을 한 신세가 됐는데요. 네. 쌍용차 전시는 그 하동환 자동차 제작소에서 77년에 이름을 바꾼 동아 자동차입니다. 1986년 11월에 쌍용그룹이 동아 자동차를 인수했지만 경영난 가중으로 쌍용그룹이 이제 뿔뿔이 흩어지면서 1998년에 대우그룹의 전격이 인수됐고요. 그러나 2년도 채 되지 못해서 대우 역시 무너져서 대우차와 함께 워크아웃에 들어갔습니다. 쌍용차는 이후에 그 SUV, 그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시장의 호황으로 경영 정상화를 이뤘고요. 2003년에 채권단이 쌍용차 매각을 추진해서 2004년 10월 말에 중국의 상하이차를 새 주인으로 맞았습니다. 하지만 쌍용차는 상하이차의 소극적인 지원과 글로벌 경제 위기에 따른 SUV 차량 판매 급감 등으로 인해서 다시 법정 관리 신세를 지게 됐는데요. 상하이차는 쌍용차 인수 후에 실질적인 지원뿐 아니라 쌍용차에 당연히 지급해야 할 기술 개발 부담금 1,200억 원마저 지급을 미뤘습니다. 최근까지도 쌍용차의 SUV는 물론 하이브리드 시스템 기술에 대한 상하이차의 유출 논란이 이어져 왔고요. 이미 각종 기술을 빼돌린 상하이차가 쌍용차를 살릴 의사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왔었습니다. 네.
이 대주주인 상하이차 입장에서 이제 뭐 필요한 기술도 빼갖겠다, 뭐 먹튀 논란이 일고 있는 것도 당연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의 쌍용차 진로는 어떻게 될까요? 예, 대주주가 포기하면서 쌍용차의 진로는 일단 법원의 판단에 맡겨졌습니다. 법원이 법정 관리를 받아들이게 되면 이제 쌍용차는 기업 회생 절차를 받게 되고요. 그렇지 못할 경우 청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요. 업계는 자동차 산업의 특성을 감안하면 청산까지 갈 가능성은 없지 않겠냐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쌍용차 직원만 7천여 명에 달하고요. 여기에 협력 업체까지 포함할 경우에 대략 17,000여 명이 쌍용차에 의지해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쉽사리 법정 관리가 시작되기도 힘든 형편입니다. 이 법원이 법정 관리 개시를 결정하려면 우선 쌍용차가 회생 가능하다 뭐 이런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쌍용차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쌍용차 이사회는 오늘 법정관리 신청을 하면서 희망퇴직 시행이나 순환휴직, 임금 삭감 등의 자구 노력을 펴나가겠다고 밝혔는데요. 업계에서는 쌍용차의 법정관리가 진행되려면 더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미 파업 찬반 투표까지 끝내는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는 노조가 이를 순순히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점인데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노사와 정부 등 이해 당사자들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법정 관리 개시도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망입니다. 네. 앞으로 넘어야 될 산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쌍용차 법정 관리 신청 소식을 정리해 들어봤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의 박태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정부가 지난해 서울과 수도권의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를 상당히 대폭 해제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강남 3구는 여전히 남겨뒀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이들 지역들도 역시 해제를 하게 될 그런 전망이라고 합니다. 서울경제신문 전재호 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소식을 물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강남 3개구도 이달 말 구정을 전후로 해서 해제될 전망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유일하게 투기 지역 및 투기 과열 지구로 묶여있는 서울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개구가 이달 말 구정을 전후해 해제될 전망입니다. 도태우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관은 오늘 강남 3개구의 투기 지역 및 투기 과열 지구 해제를 포함한 3대 주요 부동산 규제 정책 해제 여부를 구정 전후로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3대 주요 부동산 규제 정책은 강남 3개구의 투기 지역 및 투기 과열 지구 해제와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폐지, 미분양 주택 양도세 한시적 배제 등을 말하는데요. 국토부는 구정 전에 최종 결정을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나라 등과의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시기는 확정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들 주요 3대 부동산 규제들은 모두 완화하는 쪽으로 큰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2월 임시국회에 개정 법률안이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하지만 또 강남 3개구는 정부가 특히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인데요. 정부가 이렇게까지 나서는 배경은 과연 무엇일까요? 네, 정부는 지난해 서울 및 수도권의 투기 지역 및 투기 과열 지구를 해제하면서 이들 3개구만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배제해 왔었는데요. 최근 시장 분위기를 감안했을 때 투기 지역에서 해제해도 집값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들 강남 3개구는 투기 및 투기 과열 지구 지정 요건을 상실한 상태라고 국토부는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도 공급 활성화와 주택 품질 향상을 위해서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가져왔는데요. 여기에 양도세 한시적 면제도 미분양 주택 해소 및 경기 회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당초 지난해 이 같은 규제들을 완화하려고 했었다가 이명박 대통령이 좀 더 협의를 거치라고 지시하면서 한 차례 미룬 바가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들 규제 완화를 올해 업무 계획으로 확정하고 추진한다는 방침인데요. 최근 국회가 제 기능을 못하면서 최종 협의는 거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일단 기본적인 방향만 잡히고 나면 이제 당과의 협의 과정도 남아있고 그런 변수들이 남아있을 텐데 어떤 변수들을 앞으로 거쳐야 되고 또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 부분도 함께 전망해 주십시오. 네, 정부가 지난해 투기 지역을 풀면서 강남 3개구를 제외한 것은 이들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해서입니다. 이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일 경우 이들 규제 완화는 다시 수면 밑으로 가라앉을 수가 있는데요. 최근 강남권 일대의 급매물이 속속 거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국토부도 면밀히 시장 상황을 감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수도권 최대 유망 지역 중 한 곳으로 꼽혔던 광교 신도시에서 최근 분양한 물량이 1순위에서 대거 미분양이 발생하면서 강도 높은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가 되면 시장에는 긍정적입니다. 현재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영향을 받는 대표적인 규제는 고가 아파트의 대출 제한이고요. 다주택 보유자들은 주택담보대출도 제한이 있습니다. 대출 규제가 풀리면 투자 수요가 유입돼 부동산 가격을 올릴 수가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올 상반기까지는 부동산 시장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당장 큰 영향을 주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전재호 기자로부터 강남 3구의 투기지역 해제 전망 소식을 정리해서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 국제적인 경기 불황 여파가 전 업종 전체에 골고루 이제 퍼져 있죠. 지금 힘들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분석이 딱 정확할 텐데요. 자, 법조계에도 역시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정기 인사 시즌을 코앞에 둔 판검사들의 변호사 개업 움직임도 뚝 끊기고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 퇴직 판사도 그 수가 크게 줄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하네요.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겠죠. 자, 어떻게 된 사연인지 서울경제신문 김홍길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동안 이제 불황의 무풍지대라고도 불려왔던 곳이 바로 법조계인데, 법조계도 요즘은 상황이 그 전처럼 이렇게 좋지는 않다고요. 네네. 경기 불황의 여파가 검찰, 법원, 변호사 업계까지 파고들고 있습니다. 우선 검찰의 경우 법무부가 정기 인사철을 앞두고 검사장급 이상의 간부들에게 용태를 타진하고 있지만 당사자들은 요지부동이라고 합니다. 네. 과거 같으면 용태 공고가 있기 전에 미리미리 사퇴를 했지만 올해는 미동도 하지 않고 일단 버티고 보자라는 분위기라는 게 법무부 관계자들의 전언입니다. 해당 간부들은 인맥을 총동원해 누가 용태를 한다더라 하는 소문작 확인에 나서는 등 치열한 막판 눈치 작전만 벌이면서 결심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검사장급 이상뿐만 아니라 20년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명예퇴직 시한도 다가오고 있지만 예년과 달리 아직까지 정식으로 사표를 낸 검사는 많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검찰 간부들이 사실상의 사직 권고를 받고도 요지부동인 그 배경, 그것이 무엇일까요? 네, 검찰 간부들이 요지부동하고 있는 것은 최근의 경기 불황과 무관치 않은데요. 경기 불황 여파로 변호사 개업도 힘들고 갈 수 있는 로펌도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예년에는 대형 로펌들이 검사장급이나 부사장급 출신 검사를 많이 영입해 갈 곳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경기 악화로 일감이 줄어들면서 긴축에 나서면서 판검사 출신의 정관 변호사를 영입하는 로펌이 거의 실종된 상황입니다. 변호사 기업도 예년만 못한데요. 법조계에서는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를 제외하고는 사무실 유지비를 내기도 벅찬 상황이라고 앞으로 더 심화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검사들이 그러면 역시 판사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법원 분위기도 별반 다르지 않겠네요. 네네. 법원 역시 경기 여파로 과거에 비해 로펌으로 가는 퇴직 판사가 크게 줄 전망입니다. 법원도 정기 인사를 앞두고 사직서와 명예퇴직 신청을 받고 있지만 법복을 벗는 판사들은 예년보다 크게 줄어들 것이 확실합니다. 특히 고인철 대법관의 후임 인사에 따른 변수도 있지만 불황 여파로 예년보다 명퇴 인원은 줄어들 것이라는 게 법원 내부의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미 경쟁 시장에 몸담고 있는 변호사들의 어려움은 더할 것 같은데요. 네네. 변호사업계도 불황의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된 변호사도 있고 사무실 비용을 못 내 직원들을 줄이거나 사무실 비용을 아끼기 위해 5, 6명이 함께 뭉쳐 로펌을 만들어 활동하는 사례도 부지기수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 때문에 대한변협 등 변호사 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로 나선 변호사들은 일제히 생계형 공약을 내거는 이색적인 장면도 목격되고 있는데요. 한 변협회장 후보는 신용불량 변호사를 구제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고 다른 후보는 법무사들의 영역인 부동산 매매 거래까지 변호사들이 처리하도록 만들겠다고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서울 변호사회 회장 선거에서는 한 끼 5,000원 수준의 변호사 전용 식당 설치와 변호사들의 문화생활비를 지원하겠다는 공약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경기 불황이 고소득 업종 중 하나였던 변호사 업계마저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이래저래 법조계의 불황도 남의 일이 아니고 보면 사실 어떤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재판을 하는데도 상당한 비용이 드니만큼 요즘처럼 네네. 주머니 사정이 썰렁할 때는 역시 그에 드는 돈도 아끼던가 지출을 꺼리는 수밖에 없겠죠. 그 네네, 불황의 그렇습니다.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김홍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경제 지표를 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증시 마감 시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박혜욱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마감 시황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이틀 연속 하락했습니다. 9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24.74포인트 내린 1180.96포인트에 장을 마쳤습니다. 뉴욕 증시 혼조 소식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지수가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1210선을 회복하며 출발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로 하락 반전했습니다. 이날 투신과 기관은 각각 1,817억 원, 992억 원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주도했고 개인만이 2,503억 원 저가 매수에 나섰습니다. 프로그램 매매에서는 비차익 거래가 매수 우위를 나타내며 215억 원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네, 자, 오늘 0.5%포인트의 금리 인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많이 빠졌군요. 네, 이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현행 3.0%에서 2.5%로 0.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금리라는 호재성 이벤트에도 증시는 약한 모습이 역력했는데요. 이는 금리 인하 폭에 대한 실망 매물이 쏟아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내심 1.0%포인트가량의 금리 인하를 기대했었습니다. 한 증시 전문가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지수에 선반영된 측면과 0.5%포인트라는 금리 인하가 예상보다 작은 듯다는 실망감이 중첩되면서 지수 급락을 이끌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이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지수도 많이 빠지고 또 이에 따라서 외국계 증권사의 그 비관적인 전망이 많이 나왔다고요? 네, 국내 증권사와 외국계 증권사 간 증시 전망 차이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 다수의 외국계 증권사는 이틀 전까지 진행 중이던 연초 랠리에 과열 신호가 있다며 조만간 랠리가 종료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증시가 강세장을 연출할 만큼 경제 여건이 좋지 않다는 게 요지인데요. 프랑스계 증권사인 BNP 파리바는 거시적 관점에서 한국은 산업 생산과 수출 증가율 둔화, GDP 성장률 하락 등으로 상반기에 힘든 과정을 겪을 것이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랠리는 곧 중단될 것이라고 주장했고, 모건 스탠리 역시 거시경제 펀더멘털 부진을 감안하면 강세장이 찾아오기엔 이른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거시경제 역풍이 곧 증시 랠리를 잠재울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인데요. 실제로 증시는 어떻게 움직일지 주목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오늘의 증시 상황에 관한 정리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의 박혜욱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경제현장 잠시 후 이어서 뉴스 단신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기준금리를 3%에서 2.5%로 0.5%포인트 내렸습니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국내 은행들이 설날을 앞두고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9조 원 이상을 신규 공급합니다. 올해 은행의 설 자금 공급 규모는 지난해 5조 원의 2배에 가까운 9조 1,500억 원입니다. 유가 등 원자재가 하락으로 생산자 물가 상승세가 5개월째 둔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2월 생산 물가는 전년 대비 5.6% 상승했습니다. 오는 4월부터 국내 병원이 외국 환자들을 직접 유치하거나 대행기관을 통해 소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달 중순부터는 양방, 한방, 치과의사가 협력 진료도 가능해집니다. 네, 잠시 후 증시 전략센터를 이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부 증권부 기자들이 아침마다 서울경제TV를 보고 있습니다. 매일 20분 투자로 미 증시 흐름을 한눈에 블룸버그 파이널 워드, 30분 시청으로 아시아 경제까지 한꺼번에 블룸버그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 한글 자막과 함께 방송되는 블룸버그의 또 다른 프로그램들, 주말 인터뷰 프로그램 나이트 토크, 성공한 모험 기업인을 다룬 블룸버그 벤처, 음악과 영화, 순수 미술에서 세계 최고급 레스토랑까지 고품격 문화예술을 소개하는 매거진 프로그램 블룸버그 뮤직, 세계 정재계 거물들의 향배를 통해 글로벌 마켓을 예측하는 블룸버그 폴리티컬 캐피털, 블룸버그의 간판 스타 버너드 로가 각국 기업과 정부, 각계각층 인물 인터뷰를 통해 경제를 진단하는 블룸버그 보이스, 국내 최초 3시간 내 번역 자막 처리,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이 모든 것을 경험하십시오. 블룸버그.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네, 증시전략센터를 이어가겠습니다. 네. 자, 오늘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메리츠증권의 노승일 과장, 그리고 동양중금증권의 홍성근 부장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홍성근 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 주초에 강한 그 모습을 보이던 코스피 지수가 결국은 이틀 연속 하락하면서 조정을 좀 받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장정리부터 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연이틀 조정을 보였습니다. 고용지표 및 미국의 고용지표 및 그 생산자 또는 소비자 그 물가지수 등 그런 발표 내용들 또 그런 대한 불안감들 네. 그리고 또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화되는 기업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런 발표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이 이번 장을 이렇게 이틀간 조정을 보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연초에 들어서 굉장히 강한 장세를 보였는데 그 장세를 정리를 해보면 그 미국 모기지 금리 그 하락세를 들 수 있습니다. 그 최근 그 미국이 지속된 그 기준금리 인하를 계속 진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기지 금리가 그동안에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로 인해서 그 주택 경기 회복에 대한 불안감이 확대되고 네. 그래서 그 매수 심리를 부추기지 못했는데 작년 말부터 11월 달부터 모기지 금리 하락이 조금씩 나타나면서 네. 주택 시장 어떤 수요 창출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그러한 요인들이 배경으로 이번 매수 심리를 이렇게 진행을 한 것 같고요. 또 하나 그 쇼커버링도 될 수 있습니다. 그 2007년도부터 시작된 그 한국 시장에서 어떤 그 공매도 물량이 작년 말부터 다시 서서히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그 이번 그 외국인 매수세는 그러한 쇼커버링에 의한 매수세도 한 원인을 찾아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지난해 그 대규모 공매도 이후에 주가 상승 가능성에 의한 그 쇼커버링 이후에 또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대규모 외국인들이 매도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과매도 국면이 올해 초에 들어오면서 새로운 그 매수세를 그 포트폴리오를 새로 구성하면서 그런 매수세 차원에서도 다시 한번 외국인들이 들어온 걸로 파악이 됩니다. 예. 네. 자, 물론 이틀 연속 하락하면서 조정을 받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연초 들어서 랠리가 상당히 강했기 때문에 그래도 상당 부분 지수가 높은 곳에 머물러 있는 그래도 좀 좋은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을 이끌었던 특징적인 종목들도 상당히 많았죠. 예, 그렇습니다. 예. 외국인 매수세가 집중됐던 그런 상위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네. 그 삼성전자, 포스코, LG전자, 한전, 한국전력이요, KB금융, LG 디스플레이, 그다음 현대차, 현대중공업 이러한 종목군들로 집중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네. 그리고 오늘 그 특이사항을 좀 살펴보면은 오늘 그 쌍용 자동차가 결국 그 기업 회생 절차를 개시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관련된 기업들, 특히 뭐 S&T 중공업이라든가 대원광업 등 이런 협력 업체들까지도 어떤 타격 가능성 때문에 동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전반적인 전업종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통신, 음식료 이런 방어 섹터 그런 업종군들은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쌍용차의 법정관리 신청이 자동차 산업 자체가 워낙 많은 그 기업들과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산업계에 그렇죠. 미치는 파장이 참 적지가 않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증시에서도 그만큼 똑같이 반영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앞으로가 더 걱정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번 주 증시와 특징적인 그 기업들의 소식을 정리를 해봤고요. 계속해서 노승열 과장님께 다음 주 전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미국발 훈풍이 입어서 연초 코스피 지수가 그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상승을 했습니다. 네. 또한 외국인의 매수세가 살아나면서 코스피 지수는 반등을 하면서 수급이 안정감을 찾아주며 시장의 투자 심리를 점점 끌어올렸는데요. 옵션 만기일인 목요일과 오늘 금리 인하 발표를 했죠. 금리 인하를 발표한 오늘 금요일입니다. 코스피 지수 조정은 조정이 나올 자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 코스피 지수는 조정 후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현재 그 미국이 다우지수 또한 60일 이동 평균선에서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새로운 악재가 나오지 않는 한 미국 증시도 반등을 예상을 해봅니다. 코스피 지수 1217포인트 전고점에서 조정을 보이며 내려온 상황으로 재차 반등을 준다면 현재 지수대에서 전고점 부분이 1228포인트 그렇게 부담스러운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따라서 조정을 볼 자리에서 조정을 받고 또한 코스피 지수를 이끌었던 IT, 철강, 건설, 은행, 운수장비, 조선 등
다시 한번 재차 그 반등을 줬을 때 주 역할을 다시 한번 해주리라 예상을 합니다. 금리 인하에 따른 건설과 은행, 증권 등의 움직임도 한번 살펴볼 만도 하고요. 일단 차트를 보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월봉 차트를 보시면 지금 현재 5개월 이동평균선에서 지금 조정을 보는 모습 보입니다. 하지만 5개월 이평선을 돌파를 해준다면은 60개월 이평선이 놓여있는 1310 부근에서 일단은 조정을 한번 보일 것 같고요. 따라서 지금 현재 그 지수에 그 접근하는 거는 단기적인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이제 숏마인드보다는 롱마인드 쪽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주봉을 보시면 주봉에서는 지금 현재 뚜렷하게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게 20주 이평선에서 지금 조정을 보는 모습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봉을 다시 한번 가보시면은 일봉에서 지금 현재 그 1217포인트에서 돌파 후에 조정을 받고 지금 현재 다시 한번 다음 주 중에 조정을 본다면은 20일 이평선이 놓여 있는 1158분, 1160까지도 일단 조정을 받다가 다시 한번 재차 상승할 수 있는 이런 모습 보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투자 다음 주 전망에 관한 이야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게 그래프를 통해서 보니까 현재 장세의 어떤 흐름과 앞으로의 흐름에 대한 그 전망이 상당히 손쉽게 이해가 되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투자 전략에 관해서 이야기를 옮겨볼 텐데요. 자, 홍성근 부장님께서는 현재 어떤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연초 장세에 대응을 하고 계시는지요? 예, 현대미포조선 한 20% 정도 편입을 하고요. 네. 예, 일양약품이 한 20% 정도 편입을 하고 나머지 현금은 한 60% 정도 유지를 하고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했습니다. 네, 현금 비중이 한 60% 절반이 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보수적인 그런 투자 관점을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자, 그렇다면 두 종목을 갖고 계십니다. 현대미포조선과 일양약품. 자, 이 기업들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청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초 아무래도 조정 국면이 이어질 수도 있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금 60%를 유지하면서 현대미포조선과 일양약품을 편입을 했습니다. 네. 일양약품, 현대미포조선을 말씀을 드리면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중형 그 선박 전문 업체로서 조선 업체 중에서 지금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2012년까지 이미 수주를 완료한 상태이고 후판 가격이 지금 계속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3분기 영업이익률이 전분기와 비슷한 15%대를 지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2008년 3분기 매출도 9,288억 원으로 동기 대비해서 32% 정도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고, 또한 그 당기순이익도 3분기 당기순이익도 1,419억, 전년 동기 대비해서 75% 증가하는 아주 우수한 그런 실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트를 보면서 추가 말씀을 드리면 매수가를 15,800원 전후에 매수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000, 지금 오늘 종가 15만 7,500원 끝났는데, 예, 15만 7,500원 끝났는데 15만 8,000원 전후에 매수하시고, 손절가는 차트 21선에 또한 60일선, 5일선 아래에 있는 21선과 60일선이 만나는 14만 5,000원 전후를 손절가를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목표가는 지금 현대미포조선에 대한 그 평가들은 다 기준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만은 한 20만 원 정도, 예, 충분히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일양약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양약품은 그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인 하이트린 등을 하는 그 전문 의약 제조업체입니다. 네. 또한 온비디를 일반 그 의약 제조업체를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 예, 저 옛날에 꽤나 많이 사서 먹었는데요. 맛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요번에 그 차세대 항균형 치료제인 녹텔정을 시판하면서 네. 또 중국 특허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단기적인 굉장한 상승 이후에 장기 이렇게 에너지를 모으고 이번 2차 상승을 하고 있어서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오늘 종가 18,700원에 끝났는데, 오늘 종가 전후면은 매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바로 그 이평선들이 바로 닿고 있는데, 18,000원 정도 손절가를 정했고요. 목표가는 60일선 23,000원 목표가를 정해봤습니다. 오늘 거래량 늘면서 오늘 장 약세에도 불구하고 틈새장을 이용해서 강한 거래량을 일으키는 모습이 아주 긍정적인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중형 선박 전문업체인 현대미포조선을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일양약품, 새로운 신약 개발이라든가 또 기존에 꾸준한 그 판매고를 올리고 있는 그런 제품군들을 갖고 있는 일양약품에 관한 그 추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노승열 과장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예.
예,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저번 주도 지난주와도 마찬가지로 기아차와 20%, 그다음에 현대모비스 20%, KT 20%, 그다음에 현금 40%를 유지했습니다. 네. 기아차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글로벌 완성차 업체의 자동차 판매량은 최하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의 자동차 판매량 판매량은 저점을 나타낼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자동차 판매량은 현 시점보다 더 이상 하락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기관의 매수세와 연속적으로 매도를 해왔던 외국인들의 매수세 전환, 또한 기아차의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현대모비스입니다. 현대오토넷과의 합병 계약 해지 소식에 기관이 합병이 재추진될 것으로 판단하며 목표 주가를 하향을 하고, 하지만 외국인은 합병 취소가 현대모비스 유동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단기적 호재로 일단 봤습니다. 네. 현재 60일 이평선이 부담으로 작용하며 현대모비스는 지금 현재 60일 이평선에서 가격 조정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KT입니다. 현재까지 통신주의 가장 문제점은 신규 가입자 정체 현상과 그다음 유지 관리 비용의 증가, 그다음 신규 가입자를 늘리기 위한 홍보 비용의 증가, 업체 간의 경쟁에 의한 서비스 이용료 인하로 인하여 통신업체들은 발전이 아닌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이제는 와이브로 시장의 시장 점유율이 향후의 통신업체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시점이며 성장성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 유선 통신 시장과 인터넷 통신 시장에서 가장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KT는 와이브로 시장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현대모비스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대모비스가 5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일단 리바운드가 7만 4천 원까지 잘 이루어졌는데요. 네. 이 부분에서 현재 보시면은 60일 이동평균선에서 조정을 보이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따라서 60일 이동평균선을 넘어준다면 일단은 마인드 자체를 길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다음은 KT입니다. 지난주에 편입을 했는데요. KT 부분 자체는 먼저 코스피 지수보다 먼저 21선에서 조정을 봐줬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는 다음 주 정도에 KT가 반등권으로 접어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와이브로 관련주인 SK 브로드밴드는 오늘 상승을 했습니다만은 KT 같은 경우에 이렇다 할 상승을 못 보여줬었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에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기아차와 현대모비스, KT 세 기업에 관한 소식을 정리해서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노승일 과장님 그리고 동양중금증권 홍성금 부장 두 분과 함께 주식시장에 관한 이야기를 상세하게 청해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센재테크를 이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부 증권부 기자들이 아침마다 서울경제TV를 보고 있습니다. 매일 20분 투자로 미 증시 흐름을 한눈에 블룸버그 파이널 워드, 30분 시청으로 아시아 경제까지 한꺼번에 블룸버그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 한글 자막과 함께 방송되는 블룸버그의 또 다른 프로그램들, 주말 인터뷰 프로그램 나이트 토크, 성공한 모험 기업인을 다룬 블룸버그 벤처, 음악과 영화, 순수 미술에서 세계 최고급 레스토랑까지 고품격 문화예술을 소개하는 매거진 프로그램 블룸버그 뮤직, 세계 정재계 거물들의 향배를 통해 글로벌 마켓을 예측하는 블룸버그 폴리티컬 캐피털, 블룸버그의 간판 스타 버나드 로가 각국 기업과 정부, 각계각층 인물 인터뷰를 통해 경제를 진단하는 블룸버그 보이스, 국내 최초 실시간 내 번역 자막 처리,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이 모든 것을 경험하십시오. 나에게 맞는 재테크 방법을 찾고 계십니까? 재테크 매거진 이것이 돈이다에 시선 고정하십시오. 서울경제신문 경제 전문 기자가 전하는 생생한 재테크 정보 뉴스인 뉴스. 재테크 궁금증을 풀어보는 Q&A 시간. 요일별로 특화된 코너를 마련해 깊이 있는 재테크 정보를 제공합니다. 알짜 부동산 매물 소개 코너 투자 승부처 현장을 가다. 예비 창업자를 위한 길라잡이 창업 돈이 보인다. 실제 사례를 통해 재무 설계의 기본을 보여주는 헬로우 머니 코치. 떠오르는 신흥 투자처 미술품 투자를 소개하는 미술 재테크. 대한민국 대표 재테크 프로그램 재테크 매거진 이것이 돈이다와 만나십시오.
서울경제TV에서만 보실 수 있습니다.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네, 센 재테크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삼성생명 금융특화팀의 김기갑 팀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 시간에는 펀드의 시황에 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오늘은 부동산 시황과 더불어 2009년 재테크 전략을 추천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자, 먼저 요즘 부동산 시황이 계속 안 좋은 뉴스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황 시황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네,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황은 작년에 이어서 2009년도 새해에 들어서도 주택 시장의 하락세는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하반기에 비해서 다소 그 하락폭이 주춤한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네. 전체적으로는 서울이나 또한 수도권 지역 그리고 경기, 인천 이 모든 지역에서 하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하지만 눈여겨볼 지역이라고 한다면 서울에서는 송파구나 강남구 그리고 강동구는 하락폭이 아닌 다소 약간의 상승세를 이어갔다는 것도 눈여겨보실 만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서울 지역에서 송파, 강남, 강동구 지역으로 오름세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하락 지역으로는 어느 지역이 좀 상대적으로 안 좋았나요? 네, 서울 지역에서는 그 대부분의 지역이 하락세를 계속 이어갔지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송파구나 강남구나 강동구에서는 다소 오름세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서울 지역과는 달리 경기도 지역에서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이루어진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서울 지역과는 달리 경기도 지역에서는 전 지역이 부동산 가격이 하락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분당이라든지 하남 그리고 화성의 하락폭이 상당히 컸는데요. 서울 지역에서는 영등포와 관악구 그리고 동대문 그 지역에 동대문구 일대의 지역이 하락폭이 상당히 컸다는 것도 같이 눈여겨보실 만한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서울 지역에서 강남, 강동, 송파구에 대한 그 상승세를 말씀해 주셨는데, 자, 이것들이 과연 이제 실질적인 가격이 전반적으로 이제 올라간 것인지 아니면은 매도 호가만이 올라가고 실질적인 거래가 수반되지 않은 것인지 또 아니면은 아주 극소수의 이제 급매물들만이 소화가 되면서 그 가격을 기준해서 올라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이게 잘 짚고 분석을 하면서 투자를 하더라도 접근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는 그 실거래가 되기보다는 매도 호가라든지 어떤 기대 심리에 의한 가격 상승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작년 그 연말부터 그 한나라당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고 지금 현재 추진되고 가시화되고 있는 종부세 부분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다소 가격의 상승폭이 좀 변동이 있지 않나. 다른 지역보다는 특히 또한 그 작년에는 중소형 아파트라든지 소위 말하는 그 노도강 지역, 노원구라든지 도봉구 그리고 강북구 지역에 상승세가 두드러졌었는데요. 지금은 그 지역마저도 하락폭이 좀 가시화되고 있다는 것도 같이 동반해서 눈여겨볼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전세 가격 역시 변동이 상당히 커다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뭐 역전세난이라는 것도 꽤나 이제 심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전세금을 이제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달라면서 살고 있던 집을 경매로 넘겨가지고 경매로 그런 사연으로 해서 넘어오는 물량들도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데 전세 시장의 시황이 어떤지 그것도 한번 짚어봐야겠죠.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역전세, 전세 시장의 그 시장이 상당히 요동을 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전세 시장 역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제히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한마디로 단주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서울 지역에서는 특히 동대문구 지역에 그리고 영등포구, 중량구, 노원구, 관악구 그 순으로 상당히 하락폭이 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신도시에서는 중동이 오름세지만 중동을 제외한 분당, 평촌, 그리고 과천, 안양, 수원, 안산 할 데 없이 거의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일시적으로 그 경기 지역에서는 과천과 안양이 약간의 그 오름세를 기록하긴 하였으나 전년 대비했을 때는 상당히 하락세가 상당하게 크다. 그리고 그 경기 지역 전 지역에서는 수원 지역의 마이너스 폭이 상당히 크다는 점, 그리고 수원 옆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화성 그리고 의왕
이쪽에 그리고 용인 이쪽 지역의 경기 남부 지역의 하락폭도 상당히 크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어쨌거나 이제 부동산 시황이 상당히 많이 침체되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지난 여름에 작년 여름 한 6개월 전만 해도 뭐 하나 이제 구하려고 다닐 때 그 시세를 이렇게 제가 좀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요 지난달에 무슨 이제 부동산 잡지 같은 거 이렇게 보다 보니까 급매물로 딱 절반 가격까지 떨어진 매물들이 있는 걸 보고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그러면서 깜짝 놀랐던 그런 기억이 나는 거 보면은 참 만만치 않은 시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2009년을 맞아서 이제 재테크 전략을 새로이 잘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자, 어떤 재테크 전략을 추천을 해주시겠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동산을 무리해서 대출을 받아서 사셨다면 부동산 가격이 형성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쓰린 속마음을 가지실 수가 있겠고요. 또한 펀드라든지 주식 같은 경우도 전년도, 전전년 대비했을 때 상당히 마이너스 폭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는 2009년도에 새 재테크 전략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재테크 최고의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퍼킨스 법칙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 퍼킨스라는 사람은요, 영국의 경제학자인데요. 이 퍼킨스 교수가 어떤 것을 연구했냐면 왜 영국 정부는 갈수록 근대화, 현대화가 될수록 작은 정부를 꿈꾸지만 이 작은 정부가 되지 못하는가에 대한 경제 보고서를 썼습니다. 근데 이 근대화가 되고 현대사회가 될수록 작은 정부를 꿈꾸는데 작은 정부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국민들에게 걷어들이는 그 세금이 증가폭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정부가 늘어난 세금, 이 세입원에 대해서 세출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늘어난 소득원에 대해서 거기에 맞는 소비를 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그 근대화가 되고 현대화가 될수록 작은 정부는 될 수 없다. 이런 그 보고서를 냈었는데요. 이것을 개인의 재무설계에 우리가 접목해서 본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소득이 얼마나 증가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어떻게 나의 소비를 그 컨트롤하느냐, 절제하느냐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 덕목으로 지적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퍼킨스 법칙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퍼킨스 법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 어디에 투자해서 부동산에 투자해서 혹은 주식에 투자해서 1%의 수익을 더 거두는 것보다 그리고 10,000원을 더 이익을 보는 것보다 차라리 10,000원을 안 쓰는 것이 최고의 재테크의 방법이다라고 소개를 하는, 즉 전략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이 절대 줄이지 못하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한번 늘어난 평수의 아파트라든지 주택의 평수를 줄이기가 상당히 어려워한다라는 것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평 아파트에서도 그 아기자기하게 잘 살 수 있는데요. 40평대로 이제 가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가구를 전부 다 바꾸게 되죠. 그래서 늘어난 아파트에 맞춰서 가구들을 다 바꾸기 때문에 그만큼 또한 그 자산의 가치가 마이너스 폭도 상당히 크다는 것도 증가한다는 것도 저희가 알 수가 있겠고요. 또 40평대로 집을 다 맞춰서 살림을 구비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줄여서 20평대로 다시 간다면 상당히 어려워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좋은 차를 타다가 소형차로 바꾸는 것을 상당히 답답해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한번 늘어난 카드값을 줄이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점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소득이 얼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득에 맞춰서 어떻게 소비하고 또한 그 전략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정리하고 방송을 마치면 어느 정도가 그러면 전략하고 소비하는 것이 적정하는가 이런 질문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보실 때 100%의 어떤 나의 소득이 있다라고 한다면 미혼일 경우, 결혼하지 않았다, 미혼일 경우는 어느 정도 쓰는 것이 적정하다라고 보실까요? 얼마를 벌면요? 100만 원 정도 번다. 100만 원 정도 벌면은 글쎄요. 저는 한 30만 원에서 한 35만 원 정도, 3분의 1선이 적정선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결혼하지 않았다, 미혼이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100만 원 중에서 한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만 소비를 하시고 6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는 저희가 볼 때 저축을 하는 것이 적정한 재무설계 포트폴리오고 적절한 소비 습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를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미혼일 경우는 약 30에서 40% 정도는 지출을 하시고 네. 60에서 70% 정도는 저축을 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혼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맞벌이일 경우는 5대5, 한 분의 소득으로는 저축을 하시고 한 분의 소득으로는 지출을 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외벌이일 경우는 약 한 40% 정도는 40% 정도는 저축을 하시고 60% 정도는 지출을 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저희가 판단해서 전략이라든지 소비를 컨트롤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 비율을 아주 잘 기억을 해놨다가 그 비율에 맞는 그 지출을 하게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주변에 그 짠돌이 짠순이라고 이제 불리는 아주 알뜰한 분들이 있죠. 이제 주변 사람들이 아우 왜 저렇게 지독하게 사는 거야라고 하는데 하지만 또 대부분의 이제 부자가 되시는 분들 가운데는 그 펑펑하게 낭비를 하면서 부자가 된 분을 찾기가 아마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런 생활 습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런 표현들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아니 있는 사람이 너무 하는 거 아니야? 그런 네, 표현들을 그렇죠. 쓰기는 하는데 네. 저는 언젠가는 또 반대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저렇게 하니까 부자구나. 네. 네,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한번 해서 내가 만약에 부자가 되고 싶다라면은 부자들의 어떤 그 공통된 소비 습관이라든가 생활 습관들을 꼼꼼히 체크해가지고 그걸 따라한다라면 결국 같은 길을 간다라고 하면은 결국 언젠가는 같은 목표지에 도착해 있을 가능성이 크니까요. 그런 쪽으로 살짝 마인드를 전환을 해보는 것도 요즘같이 어려운 때는 굉장히 좀 현명한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삼성생명의 금융특화팀의 김기화 팀장님으로부터 2009년 신년 들어서 꼭 필요한 재테크 전략에 관한 조언까지 청해서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코스피 지수가 다시 좀 조정을 받으면서 1200선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금리가 좀 내려갔죠. 0.5%포인트가 인하가 돼서 3에서 2.5%포인트로 인하가 됐는데요.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좀 더 큰 폭의 금리 인하를 기대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 기대감에 좀 미치지 못하자 그 실망감이 증시에 반영이 되면서 오늘 증시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오늘 그 주식 금리가 소폭 인하됐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구실일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듭니다. 연말 연초부터 어떤 경기 상황이 급격하게 좋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연초 심리의 상당 부분 기대어서 급격한 상승을 상당 부분 이뤄 놓은 것이고 보면은 이에 따른 조정은 이제 자연스럽게 조정을 어느 정도 할 만한 그런 시기에 접어들었고 그 구실이 오늘의 소폭의 금리 인하가 작용을 한 것 아닌가 이런 분석도 어떻게 보면은 좀 일리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금리 수준이 아직까지 좀 높은 수준이죠. 이미 제로 금리 시대를 연 국가들도 있고요. 뭐 영국 중앙은행 같은 경우도 1.5%포인트까지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는데 우리도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금리 인하의 움직임은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또 금리가 좀 내려가 줘야지 그동안 이제 대출 부담, 이자 부담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서민들도 어깨가 좀 가벼워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건강한 얼굴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